내일 아침이면 내 목이 저작거리에 걸릴 판인데 도깨비 쇠몽둥이가 무섭겠소. 차라리 나를 먹고 그 배부른 배로 황금 우물이나 찾아가 보시든가. 안녕하세요. 이야기 재밌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주인공 판수가 마서방내 곳간에서 매질당할지도 모릅니다. 조선 땅 어느 자락 대대로 충신을 배출하던 김씨 가문은 판수의 아버지 때에 이르러 풍비박산이 났지요. 마을의 악덕 고리대금업자 마서방에게 가문의 땅을 모조리 빼앗기고 이제 남은 건 눈먼 노모와 비바람도 못 막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이뿐이었답니다. 마서방은 내일 아침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판수를 관가에 넘겨 노비로 팔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지요. 막다른 길에 몰린 판수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던 독각고개였습니다. 그곳은 욕심 많은 도깨비가 지나가는 이의 발목을 잡고 전 재산을 털어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터였거든요. 하지만 판수는 빈손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도깨비와 단판을 짓겠다는 심산으로 산을 올랐답니다. 그때 집채만 한 어둠이 판수를 덮쳤습니다. 이놈, 가진 걸 다 내놓지 않으면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 쇠몽둥이를 든 도깨비가 눈을 부릅뜨고 나타나 판수의 목덜미를 낚아챘지요. 판수는 숨이 턱 막히는 와중에도 오히려 비릿하게 웃으며 도깨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깨비님, 저같이 비루한 놈 잡아먹어봐야 이빨만 상할 텐데. 대신 제가 아주 특별한 정보를 하나 드릴 테니 저랑 거래 하나 하시겠소. 판수는 마서방네 마당 밑에 숨겨진 황금 우물이 있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던졌습니다. 욕심 많은 도깨비는 그 위치가 궁금해 판수의 목덜미를 놓아주었고 판수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도깨비의 탐욕을 자극하기 시작했지요. 과연 판수는 이 거짓말로 내일 아침에 처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복의 판수, 자네가 내일까지 200냥을 못 갚으면 자네 노모는 내 집 헛간으로, 자네는 저기 먼 남쪽 섬 노비로 팔려가게 될 걸세. 내 말이 틀렸는가? 마서방의 비릿한 목소리가 판수의 귓전을 때렸지요. 마을의 권력자이자 지독한 고리대금업자인 마서방은 판수의 집 마당 한복판에 버티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답니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서 있었고 판수의 눈먼 노모는 방구석에서 바들바들 떨며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지요. 판수는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판수가 원래부터 이런 처지는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만 해도 이 집은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당당한 양반가였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도깨비 산의 나무를 베지 말라고 마서방의 무리들을 막아서다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가사는 기울대로 기울었지요. 마서방은 위조된 문서를 들이밀며 판순의 논밭을 헐값에 가로챘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낡은 초가삼간마저 집어삼키려 들었답니다. 마 어르신, 제발 사흘만, 아니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판수의 애원에도 마서방은 가래침을 되뱉으며 비웃었지요. 거지 발사개 같은 놈이 어디서 시간을 달래. 자네 아비처럼 산귀신한테 잡아먹히기라도 하겠다는 텐가. 마서방의 조롱에 판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당장 노모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판수는 헛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찬바람이 쌩쌩 부는 부엌대기에 앉아 생각했지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더니
마서방 저 인간이야말로 진짜 악귀로구나. 부엌 아궁이에 사그라지는 불꽃을 보며 판수는 결심했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는 결코 저 악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도깨비의 비망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도깨비의 성미와 그들을 부리는 법이 적혀 있었지요. 판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내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도깨비의 탐욕을 이용해 마서방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답니다. 이놈, 어제는 운 좋게 살려보냈으나 오늘은 제 발로 죽음을 찾아왔구나. 내 목숨값이 엽전백냥보다 가볍다는 것을 내 직접 보여주마. 독각고개의 밤은 낮보다 깊고 서늘했지요. 판수는 마서방이 준 시한을 단 몇 시간 남겨두고 다시 산에 올랐답니다. 안개는 발목을 휘감고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가 비명처럼 산을 울렸지요. 그때 바위 뒤에서 산더미 같은 그림자가 솟구치며 판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독각귀였지요. 도깨비는 쇳덩이보다 무거운 방망이를 휘두르며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놈, 가진 걸 다 내놓지 않으면 한 입에 삼켜버리겠다. 판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지요. 아이고, 도깨비님. 저같이 비루한 사람을 잡아먹어 뭐 하시겠습니까? 판수는 떨기는커녕 오히려 혀를 쯧쯧하며 도깨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대신 제가 아주 특별한 정보를 하나 드릴 텐데 저랑 거래 하나 하시겠소? 도깨비는 쇠몽둥이를 멈추고 콧김을 씩씩거리며 판수를 내려다보았지요. 인간 주제에 제 목숨을 걸고 거래를 논하다니 수백 년 산 도깨비 인생에 이런 맹랑한 놈은 처음이었거든요. 도깨비가 호기심에 귀를 쫑긋 세우자 총각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근처 땅 밑에 숨겨진 황금 우물의 위치를 압니다. 판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도깨비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판수는 도깨비의 시선이 흔들리는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까지 정성 가득한 엽전백냥을 가져오시면 그 위치를 딱 알려드리지요.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 판수의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렸지만 황금이라는 말에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지요. 판수는 도깨비의 다리에 매달린 그 낡은 버선을 다시금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이놈이 정말 내 형님이라면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척이라도 해줄 것이 아닌가. 판수는 생사를 건 도박을 던진 채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도깨비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참았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한 약조인데 도깨비님께서 설마 빈손으로 오셨을 리가 있겠소. 황금 우물로 가는 문턱은 200냥이 채워져야만 열리는 법이라오. 독각고개의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지요. 약주한 시간이 되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답니다. 어제보다 더 살기등등한 기운을 내뿜으며 나타난 도깨비는 판수의 발치에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툭 던졌지요. 짤랑거리는 쇳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진짜로 엽전백냥을 구해온 것이었지요. 판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썹을 치켜 세우며 꾸러미를 발로 툭 건드렸지요. 정성이 갸륵하시구려. 이제 이 돈은 내 노모의 목숨값이자 당신이 황금을 손에 넣을 입장료가 될 것이요. 판수의 목소리는 추상 같았고 도깨비는 당장이라도
판수를 잡아먹을 듯 눈을 부릅뜨면서도 황금 우물이라는 말에 쇠몽둥이를 든 손을 바르르 떨었답니다. 자, 이제 말해라. 그 황금 우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도깨비의 고함에 산이 들썩였지요. 판수는 차분하게 손가락을 들어 저 멀리 안개가 자욱한 늪지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늪지대 한복판, 가장 깊고 검은 뻘이 소용돌이 치는 곳을 파보시오. 그 밑바닥에 하늘이 내린 황금샘이 솟구치고 있을 것이오. 사실 그것은 발을 들이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수렁이었으나 탐욕에 눈이 먼 도깨비는 판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그 길로 늪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도깨비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판수는 백냥 꾸러미를 품에 안고 산 아래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내일 아침이면 마서방이 장정들을 끌고 들이닥칠 터였거든요. 판수는 마을 불빛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마서방, 내 놈이 우리 가문을 짓밟은 대가를 이 도깨비의 돈으로 똑똑히 치러주마. 판수는 어둠을 뚫고 노모가 기다리는 초가집으로 주랭랑을 쳤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판수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셔요. 마서방 그 작자에게 줄 돈을 마련했으니 다시는 그 고약한 낯짝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따뜻한 죽부터 한 그릇 드셔요. 판수는 도깨비에게 받아온 백냥 중 몇 푼을 쪼개어 장터에서 가장 좋은 쌀과 귀한 약재를 사 들고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칠흑 같은 밤, 판수의 집 부엌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궁이 불꽃이 활활 타올랐지요. 판수는 그을음 묻은 얼굴로 정성껏 죽을 쏘어 눈먼 노모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노모의 손을 꼭 쥐고 한 숟갈씩 정성껏 떠먹여 드리는 판수의 눈가에는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맺혔답니다. 사실 판수가 늪지대 한복판을 파보라고 도깨비를 속인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그 늪지는 마서방이 불법으로 가로챈 땅이었기에 도깨비가 그곳을 뒤엎어버리면 마서방의 한 해 농사도 망가질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노모가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잠이 들자 판수는 마당으로 나와 거칠어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깨비의 돈을 만진 손은 차가웠고 아버지를 앗아간 그 산의 흙먼지가 손톱 밑에 검게 박혀 있었지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판수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물었답니다. 판수는 도깨비에게 약속한 백냥을 챙기며 주랭랑을 쳤을 때에 그 공포를 잊지 않았지요. 하지만 가문을 망가뜨린 마서방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도깨비 아니라 그보다 더한 괴물과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답니다. 판수는 밤이 깊도록 마당을 서성이며 도깨비가 가져다 준 백냥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이 돈은 정성 가득한 엽전이라기엔 너무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판수는 문득 도깨비가 귀를 쫑긋 세우며 제 말을 믿어주던 그 기이한 순간을 떠올렸지요. 단순히 욕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저 도깨비는 나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판수는 늪지대를 헤매고 있을 도깨비의 분노를 예감하면서도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 모를 습격에 대비해 말똥을 모으고 걸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한 총각의 손에 똥독이 오르고 거친 흙이 묻었을지언정 그의 가슴 속에는 기와집을 짓고 노모와 행복하게 살겠다는 강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어머니, 보셔요. 이 쌀알이 어찌나 하얗고 고운지 꼭 겨운에 쌓였던 눈송이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보리 하나 안 섞인 진짜 흰쌀밥을 지어 드릴 테니 실컷 드시고 기운 좀 차리셔요. 판수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장터에서 사온 물건들을 하나둘 풀어놓았답니다. 노모를 위한 푹신한 소미불과 해진 신발 대신 신을 새 집신,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의 거친 손에 발라줄 귀한 기름까지 말이지요. 눈먼 노모는 보이지 않는 눈을 연신 비비며 판수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판수야,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났느냐? 혹여 나쁜 짓이라도 한 것은 아니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물음에 판수는 짐짓 너털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의 손등을 토닥였지요. 걱정 마셔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비망록 덕분에 숲속에 숨겨진 주인이 없는 보물을 조금 찾은 것뿐이니까요. 오랜만에 판수의 집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답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가는 그 냄새는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지요. 늘 판수를 망한 집 자식이라며 비웃던 동네 안악들도 이제는 슬금슬금 판순의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총각이 산신령이라도 만났다나 봐. 어제는 장터에서 고기를 그늘로 떼어갔다지 뭐야? 시기와 질투가 섞인 목소리들이었지만 판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아이들에게 달콤한 엿가락을 하나씩 쥐어주며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답니다. 판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너머로 자꾸만 산 쪽을 돌아보았지요. 늪지대에서 밤새 뻘밭을 파헤치고 있을 도깨비의 분노가 머지않아 폭발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판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다 남은 엿을 입에 물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쓰디쓴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었다. 이제 곧 폭풍이 들이닥치겠지. 판수는 마당 한 구석에 수북이 쌓인 말똥 거름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위기를 기회로 바꿀 판수만의 비장의 무기였으니까요. 총각, 내 밤새 뻘밭을 뒤엎어 보았으나 황금은커녕 썩은 나무뿌리만 나오더군. 혹 내 놈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냐? 아니면 죽을 자리를 스스로 파는 것이냐? 마을에 내려앉은 밤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습했지요. 판수는 마당 한 구석에서 집신을 깁고 있다가 문득 손을 멈췄답니다. 담장 너머 산 쪽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지요. 마당 한복판에 갑자기 차가운 돌개바람이 일더니 진을투성이가 된 도깨비가 소리 없이 나타났답니다. 도깨비의 온몸에서는 늪지대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고 부릅뜬 눈동자에는 전날보다 더 짙은 불신과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판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짐짓 태연한 척 집신을 내려놓으며 도깨비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님. 황금 우물이 그리 쉽게 모습을 드러내겠소. 정성이 부족하면 황금도 뻘물로 보이는 법이라오. 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능청스러웠으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도깨비는 대답 대신 판수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기괴한 것은 도깨비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얼어붙고 집 뒤편에서 잠자던 개들이 소리 한 번 못 내고 깨갱거리며 구석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이지요. 더욱 기이한 징후는 판수의 집안에서도 나타났답니다. 노모가 머물던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푸른색으로 변하며 일렁였고 벽에 걸어둔 아버지의 낡은 가끈이 이유 없이 툭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판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도깨비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도깨비는 판수의 얼굴 가까이 코를 들이밀고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내 놈에게선 비루한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내가 아주 잘 아는 그리운 냄새가 난다. 도깨비의 이 한마디에 판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도깨비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내일 밤 다시 오겠다. 그때도 황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집구석을 통째로 늪으로 만들어버리마라는 위협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지요. 홀로 남겨진 판수는 도깨비가 서 있던 자리를 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그곳에는 도깨비가 흘리고 간 진흙 덩어리와 함께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산에서 실종된 제 친형의 옷자락과 너무나도 흡사했으니까요. 이 기이한 인연과 불길한 징후들이 판수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답니다. 이 무늬, 이 한쪽 끝이 살짝 터진 십자수 문양은 분명 우리 형님이 혼례 때 신으려 어머니가 직접 놓아주신 것이 아니더냐. 어찌하여 산괴물의 발치에 이것이 놓여 있단 말이냐. 도깨비가 안개처럼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서늘한 냉기뿐만이 아니었지요. 판수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천 조각을 집어들고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것은 10년 전 열병을 앓던 판수를 위해 산삼을 구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된 친형 판석이 신었던 버선의 조각이었거든요. 판수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만약 그 도깨비가 제 형을 잡아먹은 원수라면 당장이라도 낫을 들고 쫓아가야 마땅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답니다. 판수는 문득 도깨비와 대면했던 순간들을 하나둘 복기하기 시작했지요.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잡아먹겠다 위협하던 그 서슬퍼런 기세 속에서도 도깨비는 단 한 번도 판수를 직접 타격하거나 상처 입히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늪지대로 가라는 판수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알고도 속아준 듯한 묘한 여유가 있었지요. 내 놈에게선 그리운 냄새가 난다. 도깨비가 남긴 그 마지막 한마디가 판수의 귓가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답니다. 판수는 비망록의 뒷장을 넘겨보았지요. 거기엔 아버지가 흘린 눈물 자국과 함께 사람의 그리움이 깊으면 산에 머물러 괴물이 되기도 한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거든요. 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가 잠든 노모의 얼굴을 살폈지요. 노모는 꿈결에도 판서가 이제 그만 내려오너라 하며 잃어버린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판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만약 그 흉측한 독각귀가 정말로 형님이라면 산신령의 벌을 받아 인간의 언어를 잊고 괴물이 된 것이라면 판수는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결단해야 했지요. 형님을 저 지옥 같은 산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을 핍박하는 마 서방의 소나귀에서 먼저 벗어나야 했답니다. 판수는 형의 버선 조각을 가슴 깊숙이 품고는 내일 밤 도깨비가 다시 찾아올 때 건넬 진짜 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는 마 서방이 보낸 포수들이 판수의 집을 감시하며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었으니 폭풍은 이미 판수의 문턱 앞까지 밀려와 있었답니다. 이놈 판수야, 내 놈이 밤마다 산귀신과 놀아나며 금덩이를 챙겼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내 친히 나라의 허락을 받은 포수들을 불렀으니 오늘 밤 그 도깨비 가죽과 내 놈의 목숨을 한꺼번에 거두어 주마. 마을의 악덕 지주마 서방이 보낸 서슬퍼런 외침이 판수의 찌그러진 대문을 흔들었지요.
판수가 도깨비에게 받아온 백냥으로 빚을 갚고 노모에게 흰 쌀밥을 먹였다는 소식은 마서방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배알 꼴림이었답니다. 마서방은 판수의 집 마당에 수십 명의 포수를 깔아놓고는 시커먼 화약총과 날카로운 창을 번득이며 판수를 위협했지요. 판수야, 내 아비도 그 산에서 죽었으니 너 또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도깨비 굴의 위치를 대라. 마서방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 곁에 선 포수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산등성이를 노려보았답니다. 판수는 마당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말똥더미 곁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가슴 속에는 불길 같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판수는 오히려 차분하게 숨을 골랐답니다. 만약 저들이 산으로 올라가 도깨비, 아니 제 형님을 공격한다면 형님은 영원히 사람이 될 기회를 잃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거든요. 판수는 짐짓 벌벌 떠는 척하며 마서방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깨비는 오늘 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들고 제 집으로 들이닥치기로 했단 말입니다. 마서방은 코방귀를 뀌며 판수의 어깨를 짓밟았지요. 내 놈이 무서워하는 것. 그게 대체 무엇이냐? 황금이라도 되느냐? 마서방의 다그침에 판수는 눈물을 쥐어짜며 연기를 시작했답니다. 아닙니다. 제발 말똥만은 뿌리지 말라고 빌었단 말입니다. 저는 말똥 냄새만 맡아도 기절을 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 병이 있습니다. 판수의 이 맹랑한 거짓말에 마서방은 무릎을 탁 치며 낄낄거렸지요. 오호라, 도깨비가 내 놈을 괴롭히려고 말똥을 가져온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틈을 타 놈을 그물로 덮치면 되겠구나. 마서방은 즉시 포수들에게 명령하여 마을의 모든 말똥을 긁어모으게 했답니다. 판수의 마당에는 금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말똥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지요. 판수는 코를 막고 괴로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답니다. 이 말똥은 도깨비를 쫓아낼 방패이자 마서방의 탐욕을 가둘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마서방의 비릿한 웃음소리와 포수들의 총포 소리가 뒤섞여 판수의 집은 일촉즉발의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과연 판수는 이 인간 악귀들의 손에서 형님과 자신을 모두 구해낼 수 있을까요? 도깨비님 제발. 저 담장 너머에 계신 것 다 압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말똥만은 뿌리지 마세요. 저는 말똥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혀 죽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독각고개에서부터 서늘한 안개가 판수의 마당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담장 뒤에는 마서방이 보낸 포수들이 시커먼 화약총의 심지에 불을 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답니다. 판수는 마당 한복판, 마서방이 쌓아둔 말똥더미 앞에 주저앉아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지요. 하지만 그것은 도깨비를 향한 거부의 외침이 아니라 제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들어오면 포수들의 총탄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판수의 처절한 경고였답니다. 그때 집채만 한 그림자가 담장을 훌쩍 넘어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밤새 뻘밭에서 고생만 한 도깨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판수의 목덜미를 낚아챌 듯 손을 뻗었답니다. 이놈, 나를 속이다니. 감히 도깨비를 늦바닥에 처박아 두고 너만 따뜻한 밥을 먹느냐?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 당장 말해라. 도깨비의 포효에 마당에 흙먼지가 일렁였고 숨어있던 포수들은 총자루를 꽉 쥐었지요. 판수는 벌벌 떠는 척 연기를 하며 도깨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분노와 함께
동생을 걱정하는 듯한 기이한 슬픔이 서려 있었거든요. 판수는 눈물을 쏟으며 더욱 크게 울부짖었답니다. 제발, 말똥만은 뿌리지 마세요. 저는 말똥 냄새만 맡아도 기절합니다. 판수의 간절한 연기에 도깨비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래, 내 놈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까진 말똥이란 말이냐. 좋다. 오늘 너를 이 똥더미 속에 파묻어 주마. 도깨비는 신이 나서 동네 말똥을 죄다 긁어 모아 판수의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기 시작했답니다. 포수들은 도깨비가 말똥을 쌓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조준을 맞췄으나 판수는 일부러 말똥 속에 몸을 던져 도깨비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도깨비는 맛 좀 봐라 하며 마지막 말똥 한 더미를 판수의 머리 위로 쏟아붓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총각이 진짜 무서워했던 건 금덩이였다는 사실을 도깨비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하지만 판수는 알고 있었답니다. 도깨비가 말똥을 쌓으며 슬쩍 내비친 발치에 자신의 형님이 차고 다니던 해진 주머니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요. 판수는 코를 찌르는 말똥 냄새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멀어지는 도깨비의 뒷모습을 향해 마음속으로 오열했답니다. 형님, 제발 멀리 가셔요. 다시는 이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지 마셔요. 판수의 고통스러운 선택은 그렇게 말똥 아래 깊이 묻혀갔답니다. 이놈 판수야,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걸 뿌리고 사라졌다기에 금덩이라도 쏟아놓은 줄 알았더니 고작 이 구린내 나는 똥더미였느냐? 내 놈이 감히 나를 능멸하고 도깨비를 빼돌려. 도깨비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숨어있던 서방과 포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지요. 서방은 코를 찌르는 말똥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며 장화씨는 발로 판수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짓밟았답니다. 어르신, 제발 살려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알거지가 되어 이 똥더미에 파묻혀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판수는 말똥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으며 연기를 이어갔지만 서방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가득했지요. 서방은 허리춤에서 서슬퍼런 칼을 뽑아 판수의 목줄기에 들이댔답니다. 내 놈의 아비도 도깨비산을 지킨답시고 내 앞길을 막더니 너 또한 그 피를 속이지 못하는구나. 도깨비 가죽을 놓쳤으니 대신 내 놈의 가죽이라도 벗겨 저작거리에 걸어야 내 분이 풀리겠다. 서방의 외침에 포수들은 판수의 눈먼 노모가 있는 방으로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고 노모를 마당으로 끌어냈지요. 판수는 땅을 치며 통곡했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울부짖는 판수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지만 인간의 탈을 쓴 악귀 서방에게 자비란 없었지요. 더욱 기막힌 것은 서방이 판수의 집 마당에 쌓인 말똥더미를 보고는 광기 어린 명령을 내린 것이었답니다. 이 똥더미 밑에 분명 도깨비가 숨겨둔 보물이 있을 것이다. 얘들아, 이 똥을 샅샅이 뒤져라.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 모자를 저 똥구덩이에 쳐넣고 불을 질러버려라. 포수들은 코를 막고 투덜거리며 창과 칼로 말똥더미를 헤집기 시작했지요. 판수는 말똥 속에 처박힌 채 차가운 칼날이 제 살결을 스치는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답니다. 형님, 부디 멀리 가셨길 바랍니다. 소재는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판수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서방의 칼이 내리꽂히기를 기다렸지요. 노모의 처절한 비명과 서방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순간 판수의 손가락 끝에 말똥과는 다른 아주 딱딱하고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답니다. 그것은 도깨비가 말똥 속에 몰래 숨겨두고 간 판수가
그토록 무섭다고 거짓말했던 진짜 금덩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마 서방의 칼날이 판수의 심장을 향해 번뜩이며 내려왔답니다. 이놈 마 서방아, 내 놈이 내 목을 치기 전에 발밑이 나보시지. 도깨비가 무서워하며 버리고 간 것이 정말 쓸모없는 똥덩어리뿐인 줄 아느냐. 마 서방의 칼끝이 판수의 목줄기를 스쳐 붉은 핏방울이 맺히던 그 찰나였지요. 판수는 말똥더미 속에서 움켜쥐었던 차갑고 묵직한 덩어리를 마 서방의 면전에 내던졌답니다. 달빛을 받아 노란 광채를 뿜으며 허공을 가른 것은 다름 아닌 어른 주먹만 한 순금 덩어리였지요. 마 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리고는 땅에 떨어진 금덩이를 향해 개처럼 기어갔답니다. 포수들 또한 총을 내팽개치고 판수가 파헤친 말똥더미로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사실 총각이 진짜 무서워했던 건 금덩이였다는 사실을 도깨비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아니, 어쩌면 그 도깨비, 판수의 형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판수가 말똥이 무섭다며 절규할 때 도깨비는 그 오물 속에 마을의 모든 금덩이를 섞어 판수의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사라졌던 것이지요. 마 서방과 포수들이 미친 듯이 말똥을 헤집자 그 속에서 번쩍이는 금괴와 보석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마 서방은 눈이 뒤집혀 소리쳤지요. 신봤다. 이건 다 내 것이다. 한 놈도 건드리지 마라. 탐욕에 눈먼 인간들은 서로의 얼굴에 말똥을 칠해가며 금덩이를 차지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순간 산자락에서부터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으아, 그것은 분노한 짐승의 소리도 곤줄인 귀신의 소리도 아니었지요. 동생을 해치려던 악귀들을 꾸짖는 형님의 서글픈 노호였답니다. 안개 속에서 다시 나타난 도깨비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을 덮치자 금덩이에 정신이 팔려있던 마 서방과 포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지요. 판수는 그 틈을 타 노모를 등에 업고 마당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안개 너머 형님의 실루엣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답니다. 형님, 이제 끝내주셔요.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벌해주셔요. 판수의 눈물 섞인 목소리와 함께 도깨비의 쇠몽둥이가 마서방의 탐욕이 쌓아 올린 금덩이와 말똥더미를 향해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이게 다 금덩이다. 저 똥구덩이 속에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한 놈도 건드리지 마라. 이건 다 내 것이야. 마서방은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평생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모은 재산보다 더 큰 황금이 눈앞에서 번쩍이자 그는 들고 있던 칼마저 내팽개치고 말똥더미 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답니다. 포수들 또한 눈이 뒤집히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나라에서 준 화약총을 지팡이 삼아 똥더미를 헤집으며 서로의 멱살을 잡고 나뒹굴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지요. 도깨비가 말똥 속에 숨겨둔 것은 눈부신 금덩이뿐만이 아니었거든요. 판수는 노모를 등에 업고 마당 구석으로 피신하며 마서방의 발밑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았지요. 도깨비는 말똥 사이사이에 마서방의 사육장에서 훔쳐온 화약 가루를 겹겹이 쌓아두었던 것이지요. 마서방이 금괴를 꺼내려 똥더미를 깊숙이 파헤치는 순간 포수들이 들고 있던 횃불의 불씨가 그 화약 가루에 닿고 말았답니다. 구르릉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판수의 마당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지요. 아이고 사람 살려. 내 금덩이, 내 황금.
마서방은 불붙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말똥 범벅이 된 채 마당을 뒹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마서방이 그토록 자랑하던 말 사육장까지 불길이 번지며 수십 마리의 말들이 울부짖으며 울타리를 부수고 튀어나왔답니다. 마서방은 제 재산인 말들에 짓밟히고 금덩이라고 믿었던 뜨거운 쇳덩이에 대어 비명을 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기괴한 광경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며 혀를 찼답니다. 사람이 도깨비보다 무섭다더니 결국 제 욕심에 제가 타 죽는구먼. 마서방은 목숨은 건졌으나 전 재산을 잃고 평생 구걸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포수들은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판수는 불타오르는 마당을 뒤로하고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도깨비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은 악을 정화하는 불길이자 판수와 노모를 옥죄던 사슬이 끊어지는 자유의 불꽃이었답니다. 어머니, 조심조심 발을 떼셔요. 이제는 발에 걸리는 돌덩이 하나 없는 매끄러운 툇마루니까요. 이 집이 바로 우리 김씨 가문이 다시 일어선 증거입니다. 그 소동이 있은 후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마서방의 사육장에서 뿜어져 나온 불길과 도깨비가 쌓아두고 간 말똥은 기묘하게도 판수에게 천금 같은 기회가 되었답니다. 당시 말똥은 논밭을 살리는 귀한 거름으로 팔려 황금값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판수는 마당 가득 쌓였던 말똥을 정성껏 발효시켜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지주들에게 팔아넘겼고 그 돈으로 마서방에게 빼앗겼던 가문의 땅을 하나둘씩 되찾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판수의 집은 예전에 그 허름한 초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웅장한 소슬대문과 끝없이 이어진 담장, 그리고 햇살을 받아 번들거리는 검은 기와가 얹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세워졌지요. 판수는 제일 먼저 노모의 방을 가장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곳에 마련했답니다. 비록 노모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비단요와 방 안 가득한 은은한 치명 냄새만으로도 아들이 일구어낸 기적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물을 흘렸지요. 판수는 만석군 소리를 듣는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예전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여러 굶주린 이웃을 돌보았고 특히 산 근처에서 약초를 캐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판수를 보며 도깨비가 복을 준 게 아니라 판수의 지혜와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판수는 매일 저녁 집 뒤편 사당에 올라가 도깨비 산을 가만히 내려다보곤 했지요. 그곳에는 여전히 형님의 넋이 깃들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판수의 기와집 마당에는 이제 말똥 냄새 대신 은은한 매화 향기가 진동했답니다. 판수는 가문의 복권을 축하하는 잔치를 여러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했지요.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산울림이 되어 독각고개까지 퍼져나갈 때 판수는 문득 숲속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바람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것은 아마도 동생의 성공을 축하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형님의 흐뭇한 웃음소리가 아니었을까요? 판수는 그렇게 도깨비의 유산과 자신의 땀방울로 일군 행복 속에서 오래오래 번영을 누렸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 하나 없다는 도깨비도 사람의 지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나 봅니다. 여러분도 눈앞의 위기를 이 총각처럼 슬기롭게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판수는 이제 만석군 대지주가 되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해마다 형님이 실종되었던 그날이 오면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 독각고개를 찾았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깨비를 속여 부자가 되었다고 수군댔지만 정작 판수의 마음 속엔 도깨비를 향한 원망보다는 말로 다 못할 그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산자락 바위에 술 한 잔을 올리며 판수는 나지막이 읊조렸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산의 짐을 벗고 좋은 곳으로 가셔요. 어머니는 제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판수의 가끈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지요. 저 멀리 안개 자욱한 숲속에서 집채만 한 그림자가 잠시 멈춰 섰어 판수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이내 숲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동생의 성장을 대견해 하는 든든한 형님의 뒷모습 같았답니다. 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해묵은 슬픔을 털어내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지요. 우리네 옛 이야기 속 도깨비는 때로 무섭고 기괴하게 그려지지만 결국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외로움과 한이 맺혀 만들어진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판수가 말똥을 팔아 진짜 큰 부자가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지요. 위기의 순간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을 핍박하는 인간 악귀에게 맞서며 혈육의 정을 잊지 않았던 그 사람다운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 총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땅 곳곳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도 따뜻한 야담들이 숨쉬고 있지요. 다음 사회에서는 구두쇠 정승의 비밀 뒤주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누군가에게 도깨비 같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